기저율 무시, 직관과 이성의 충돌. 기저율 무시, 눈앞의 정보가 전체 확률을 가린다. 어느 날 의사가 한 환자에게 암 검진을 권한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환자는 곧바로 불안에 휩싸인다. 이제 나는 암 환자인가? 그러나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이 검사는 정확도가 90%라고 하지만 해당 암의 발병률은 인구 1000명 중 단 한 명이다. 이 경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10명 중 실제 암 환자는 고작 한 명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전체 확률, 기저율을 무시하고 눈앞의 생생한 정보에만 매달리는 경향 때문이다. 이를 기저율 무시라고 한다. 기저율 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일반적 확률보다 특정 상황에서 얻은 구체적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인지적 오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일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흔한가? 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단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에 더 크게 휘둘린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심리학자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유명한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뽑은 100명의 직업 분포를 알려주었다. 예컨대 70명은 변호사, 30명은 엔지니어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의 짧은 묘사를 제시했다. 잭은 논리적이고 수학을 잘하며 기계 만지기를 좋아한다. 참가자들에게 잭이 엔지니어일 확률을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확률을 주었지만 사실 잭이 엔지니어일 가능성은 여전히 30%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전체 모집단에서 엔지니어 비율이 30%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업 묘사가 전형적인 엔지니어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저율을 무시해버린다. 일상 속의 기저율 무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의료와 건강, 앞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희귀 질병의 기저율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 결과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포나 과잉 치료가 발생한다. 채용과 평가, 어떤 직무 지원자가 이 직무에 어울릴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실제로 그 직무와 맞을 확률보다 더 크게 평가받는다. 모집단의 평균 적합도는 무시된다. 범죄와 뉴스에서 특정 범죄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 사람들은 그 범죄가 흔하다고 착각한다. 실제 기저율은 낮아도 눈앞의 사례가 확률 인식을 왜곡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저율 무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정책과 공포, 정치인들은 특정 사건을 부각시켜 전체 현상이 심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실제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어도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사건을 보도하면 사람들은 범죄가 늘고 있다고 믿는다. 투자시장, 투자자들은 특정 기업의 화려한 뉴스에 주목하느라 산업 전체의 성장률이나 시장 평균 같은 기저율을 간과한다. 그 결과 버블과 과대평가가 발생한다. 사회적 편견, 특정 집단의 소수 사례가 과장되면 그 집단 전체를 동일하게 판단한다. 예컨대 이민자 범죄 사례가 보도되면 실제 기저율이 낮아도 집단 전체가 위험하다는 편견이 강화된다. 디지털 시대의 기저율 무시는 증폭 효과를 가져온다. SNS 알고리즘은 극적인 사건, 눈길을 끄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노출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전체 확률 분포는 무시하고 자극적인 몇몇 사건을 현실의 전형으로 착각한다. 이는 가짜 뉴스와 공포 마케팅의 토양이 된다. 그래서 기저율 무시는 다음처럼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의료에서는 불필요한 공포와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회에서는 소수 사건이 전체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확산된다. 경제에서는 평균적 위험 관리가 무너지고 투자 과열이나 공포 매도가 일어난다. 기저율 무시를 극복하려면 다음처럼 개별 사례가 아닌 전체 통계를 의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례보다 분모, 이 사건은 몇 명 중 몇 명의 일인가? 를 항상 묻자. 의료정보 읽기, 검사 정확도와 발병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 소비 습관,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이 전체의 몇 %인지 따져보라. 기저율 무시는 인간이 숫자보다 이야기를 더 강하게 믿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세상은 눈앞의 사례보다 보이지 않는 통계로 더 잘 설명된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전체 확률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극적인 몇몇 사례에만 사로잡혀 있는가? 이 질문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눈앞의 착각을 넘어 더 깊고 균형 잡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체계의 두뇌, 직관과 이성의 충돌 시스템 1과 시스템 2.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 존재라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의 사고 과정은 두 가지 체계가 뒤섞여 작동한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시스템 1 빠르고 자동적이며 직관적인 사고, 즉각적 판단, 감정적 반응, 경험에 의존한다. 시스템 2 느리고 의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 계산, 분석, 합리적 검토를 담당한다. 인간의 사고는 늘 이 두 체계의 줄다리기 속에서 전개된다는 말이다. 시스템 1은 생존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숲속에서 뱀을 보았을 때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며 분석하는 대신 즉각 도망가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인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어조에서 즉시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도 시스템 1 덕분이다. 하지만 이 직관적 사고는 종종 편향과 오류를 낳는다. 광고 문구에 혹하거나 첫인상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숫자와 통계를 왜곡해 받아들이는 것도 직관의 한계다. 한편 시스템 2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가능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투자, 정책 결정, 장기적 계획 등은 시스템 2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스템 2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방식이다.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쉽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생각하기 싫다는 이유로 직관에 의존한다. 현대 사회의 사례를 들어보자. 시스템 2가 개입해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를 따질 시간은 부족하다. 정치와 여론, 짧은 구호나 이미지가 이성적 토론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직관은 속도와 생존에 유리하지만 오류 가능성이 크다. 이성은 정확성을 높이지만 지나치게 느리고 에너지를 소모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직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이성을 작동시킬지를 아는 것이다. 두 체계의 두뇌는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감정과 본능의 동물이자 동시에 계산과 이성의 주체다. 소비, 정치, 사회,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이 두 시스템은 부단히 충돌하며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지혜란 직관과 이성 사이의 경계를 자각하고 필요할 때 의도적으로 시스템 1을 호출하는 능력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